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금리에 시달리던 자영업자와 서민들 한숨을 짓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하 대신 현 수준 유지를 선택했는데요. 한은은 최악의 내수 부진에도 기준금리를 왜 내릴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통위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릴까 유지할까 전망이 많은데 유지할 전망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좀 예상과 달리라고 해야 되나? 금리 유지 선택을 했을까요? 뭐 워낙 지금 내수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동결하면서 향후에 내릴 것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오늘은 유지했는데 내릴 걸 시사했기 때문에 그게 다행이다. 네, 오히려 카드를 미리 쓰는 것보다는 효과는 유지하면서 잘못하면 지금 환율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혹시라도 지금 환율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혹시라도 환율이 1,500원 가까이를 터치하거나 하면 우리가 1,500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 이럴 때 아니면 1,500원은 넘어갔던 적이 없는 레벨인데 지금 한 1,480원까지 지난번에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총재께서도 다른 것들보다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는요. 모든 금통위원들이 지금 경제 상황만 보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좀 대외적인 균형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들이 역시 또 환율에도 영향을 줄 거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강도로 시작이 되고 혹시라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좀 이번에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좀 흥미로웠던 얘기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제 전망 네.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을 끌었어요? 작년 11월에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는 2.2% 성장을 전망, 올해는 1.9%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냈었는데 그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1.8% 전망을 냈고요. 예. 웬만한 이제 IB들도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전망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제 전망들을 우리가 2월달에 새로 수정 전망을 할 텐데. 네. 그때쯤에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기준금리가 상당한 속도로, 상당한 스피드로 중립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현재 경제 상태의 적절한 금리보다 지금은 조금 금리가 높은데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중립금리 혹은 그것보다 경기에 부양적인 금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관심을 좀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준금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혹시 내리지 않을까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선택했는데 그게 환율 불안 때문이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금통위원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소수 의견이 한 명 있었고요. 네. 성함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신성환 의원이었네요. 신성환 의원이 25bp를 인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사실 근데 지금의 내수의 부진이 과연 금리가 높기 때문이거나 유동성이 부족해서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양극화의 문제가 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서로 믿지 못하니까 사업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못 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금통위원들 아까 한 명은 25bp 이번에 내리자고 했지만 향후 3개월 안에는 모두가 다 내리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향후 3개월 후에는 3개월 그 안에는 3개월 안에는 금리를 좀 내릴 여지가 있다. 그게 공감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월 금통위하고 그 다음이 2월이잖아요.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요번에는 안 내렸지만 네. 2월에는 내리겠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요. 예. 그러면 수정 경제 전망을 일단 내면서 성장률 전망이 뭐 예를 들면 뭐 1.5%다. 그러면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양책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아마 발표는 안 하겠지만 예.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좀 살펴보면서 또 그 사이에 환율이 조금 더 진정된다고 하면 2월 달에는 저는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동향이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유지 결정의 이유였는데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60원, 50원, 네. 60원 원절에 있잖아요. 혹시 오늘 환율은 뭐 한국은행 금리 결정의 변화가 좀 어떤 변화는 큰 변화는 없었죠? 네, 오늘은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뭐 조금 올랐다가 살짝 그 동결한 이후에 좀 안정되는 뭐 그런 네.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현재의 수준을 굉장히 하는 총재가 걱정할 만큼 높은 수준 또 불안 요인이 있는 수준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환율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심리적인 요인 먼저 말씀드리면 예. 1,500원을 넘는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러면 외국인 자금 나갈 것이다. 뭐 최근에는 국내 자금까지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걱정입니다. 신용 등급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최근에 특히 1년 사이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의 원화 가치가 브라질이나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장 약한 통화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신용 등급에 대한 혹시라도 걱정. 그래서 무디스가 이번 주 초에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따라서 지금처럼 경제 활동이 교란되는 것이 좀 길어지거나 기업들이나 소비 심리가 나빠지는 게 장기화되면 예. 신용 등급에 좀 부정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이제 무디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네. 좀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온도를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표도 되기 때문에 예. 환율이 너무 눈에 띄게 튀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건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죠. 수입 물가가 네. 뭐 예를 들어서 1,300원에 수입하던 거를 1달러에 음. 1,500원 주고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가격이 오르니까요. 기본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우리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니까 특히 네.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힘들죠. 네. 그동안 통념적으로는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네. 좋아지지 않겠는가, 수출 잘 되지 기업들은 않겠는가.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네. 기대감도 좀 있다는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기업들이 해외로 미국으로 공장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도 늘어났고 예. 또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환해지도 많이 해놨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 긍정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인 상태인데 거꾸로 우리는 대부분 다 요즘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부분 다 기술이나 품질로 승부를 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뭐 에너지, 화학, 철강,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요. 예.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서 좀 타격을 받는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죠. 네. 그리고 해외에다가 공장을 또 지어야 되는 흐름도 있는데 또 해외 공장 지을 때도 비용이 또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의 어떤 혜택보다는 원가가 올라가는, 특히 수입 원가가 더 올라가서 그게 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게 지금 원달러 환율 불안의 가장 큰 폐해고, 그걸 많이 한국은행 총재가 걱정을 해서 이제 금리 유지 결정을 했는데, 이 한국은행 총재 또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달 말에 이제 미 연준이 FOMC를 하는데, 뭐 우리는 먼저 달랑 내려놓고 미 연준이 그대로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걱정도 했을 법한데 지금 미 연준은 1월 달에 결국 금리를 뭐
안 올릴 거다, 안 내릴 거다 네. 이런 전망이 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는,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그동안 경제 전망을 했던 것보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예. 네, 실제로 지난 12월 FOMC 때 올해의 물가 전망을 뭐 0.4%포인트씩 다 올렸죠. 네. 실제 인플레이션, 코어 예. 인플레이션 다. 근데 성장률 전망도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위에 성장 전망이고요. 예. 그래서 성장은 견고한데 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꽤 음. 높다라는 게 최근 한 서너 달, 두세 달 사이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이 원래 12월 FOMC 때 올해 기준금리를 4번 내리려고 했던 거를 이제 2번 내릴 것이다라는 점도표를 공개했는데요. 그렇죠. 2번. 네, 네.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네. 연내에 한 번 정도, 한 번으로? 상반기엔 없고 오. 상반기엔 동결하고 네. 뭐 가을쯤 가서 한 번 정도 인하면 끝 아니겠는가. 예.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그런데, 네.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예. 어제 간밤에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안심할 정도로 낮게 나왔어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을 제외하면 뭐 네. 그게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요. 네. 석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CPI 물가는 올랐지만 음. 그거를 빼고 난 나머지 근원 물가는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제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다시 뭐 6월 달 전망, 인하 전망이 조금 등장하고 3월 달도 조금씩 반영되고 그런 흐름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만 해도 뭐 6월에 한 번 정도 내릴까 했는데 어제 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동결, 상반기 동결, 가을쯤 한 번. 가을쯤 한 네, 번으로 네. 그렇게 금리나 전망이 줄었었는데 이번 12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조금 안심을 주니까 네. 뭐 6월에 가능 또는 3월도 가능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온다는 네, 그런 거잖아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금리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횟수도 줄어들 거라는 이런 전망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2월에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단행한다면 2월에 만약 금리를 내린다면 지금 이제 3.0인데 2.75%로 내린다면 그리고 미 연준은 1월에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혹시 원달러 환율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양국의 금리 차가 물론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미 200bp, 2% 내지는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은 250bp 정도까지도 200에서 250bp까지도 금리 차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자들도 미국 채권을 오히려 투자하러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채권 금리가 더 높으니까. 거의 5% 가까이 되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뭐 2%대거나 3%대 이렇게 되니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자본이 유출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에도 뭐 900억 달러, 올해도 한 800억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또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환율을 좀 진정시키는 요인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환율의 경우에는 예. 사실 지금 생산도 미국에서 하고 예. 뭐 어떻게 공장도 뭐 미국에다 짓고 사람도 거기서 뽑고 우리가 투자도 주식 투자, 채권 투자도 다 미국으로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묵직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만 사야만 되니까 그렇죠. 달러를 또 수요 압력이 훨씬 크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500원을 저는 깰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만 우리나라 원화만 약한 건 아니니까 예. 다른 나라랑 좀 키높이를 좀 맞추면서 네. 달러만 일방적으로 강한 시장이니까요. 예. 한국만 도드라지게 쟤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만 좀 피하면 네. 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근데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는 것이 예. 한창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했던 1,480원 이렇게 갔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내는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었고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보편적인 관세, 뭐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반영한 네.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탄핵 정국도 이제 슬슬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 뉴스 나온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예. 특정한 품목별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러면서 당장 모두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특정 품목에다가 천천히 협상을 하면서 부과한다고 하면 네. 한껏 다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반영했던 환율이 이제 조금 진정될 여지는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환율은 조금 진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네. 길게 보면 여전히 미국만 성장하고 미국의 투자 기회가 많고 모두가 다 자본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의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좀 불가피한 흐름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적으로는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나홀로 달러 강세가 계속 되겠지만 아까 말한 일시적인 불안 요인들 탄핵 정국, 트럼프 출범에 따른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진정될 수 있다는데 실제 탄핵 정국 비상기업만으로도 아마 원달러 환율이 한 30원 가량 오를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차피 이건 언젠가 해결이 될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으로는 한 20-30원 정도 내려갈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완전히 탄핵 정국이 지금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오히려 과연 한국의 이 정치적 리더십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걱정들이 외신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 뭐 당연히 이게 외국인 자금과도 우리 증시 투자 자금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궁금한데요. 우리 시장이 작년에 참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우리 증시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연초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조금 뭐 흐름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올해 어떤 이 경제 전반을 살펴볼 때 우리 증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문제는 총 제가 보기엔 세 가지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연초에 조금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반짝했던 것은 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요. 예. 워낙 코스피가 싸다라는 인식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싼 것까지는 좋은데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예. 원인은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 같은 걱정. 그게 하나 있고요. 이건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니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의 과연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예. 예전만큼 존재하는가 우리 기업이 예전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혹은 그런 회복할 의문. 수 있겠는가에 있겠느냐. 대한 걱정이 있죠. 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중국이 과잉 공급 네.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물량들이 중국 밖으로 지금 다 퍼져나오면서 그렇죠. 모든 가격들을 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화학, 네. 철강, 뭐 반도체 기업들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네. 저는 이게 강제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독일, 일본 다 비슷하거든요. 예. 제조업 강국들이 탈제조업화되고 있는 강제적으로 네. 좀 그런 분위기라서 네. 한국 경제의 이런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경쟁력을 네.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네.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지금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 밸류업. 한창 작년 초에 네. 야심차게 시작했었습니다만 1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고 약화됐다. 약간 우회돼서 마이크로한 좀 미시적인 정책들로 좀 때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과연 회복될 것이냐, 밸류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인데 그 부분에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좀 걱정을 지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유지와 우리 증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